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을 괴롭혀왔던 노동법 파가 이 소송이 개혁 조짐이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파가가 어떻게 개혁이 되고 또 내년에는 고용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2004년에 제정된 이후로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가장 악영향을 주었던 파가 클레임을 폐지하자는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파가는 수년에 걸쳐 많은 도전과 개혁을 시도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심각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이 파가는 소송 시효가 오직 1년임에도 불구하고 스몰 비즈니스는 사업체가 파산을 고려할 정도로 큰 손해배상 액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주로 노동법 벌금이 기간 내에 속한 모든 직원 인원수대로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 소송 사유가 많을수록 배상 액수가 몇 배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파가의 또 다른 부작용은 많은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경영하려는 이유와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주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더 기업 친화적인 다른 주로 이전하는 기업의 대규모 탈출을 유발하는 큰 역할을 한 것이 파가가 되겠는데요. 2017년에 세 개의 파가 개혁 이니셔티브가 제출됐지만 충분한 투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네. 2020년 3월부터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업체들이 폐쇄와 경제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저명한 비즈니스 협회들은 파가를 아예 폐지하고 처음부터 재건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폐지를 한다는 게 아주 획기적입니다만은 네. 그만큼 개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안된 법안은 공정한 급여 및 고용주 책임법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2022년에 투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등록 유권자로부터 6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되고요. 네. 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소송을 제기한 직원의 집행 책임을 노동청으로 이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과 자금이 노동청에 전달이 되고, 불만을 가진 직원이 노동법 위반을 노동청에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청에 제기된 모든 소송에 노동청에 더 많은 개입을 함으로써 직원은 보상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 것이고요. 실제로 현재는 이 법의 보상 벌금의 25%는 직원에게, 75%는 벌금이 노동청에 가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개혁이 된다면 부과된 금전적 처벌의 100%를 근로자가 받도록 법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직원에 대한 또 다른 혜택으로 개혁된 법을 고의로 위반한 고용주는 기존의 법적 처벌과 민사처벌 액수를 2배로 늘림으로써 상당히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개혁은 또한 고용주에게 좋은 혜택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개혁의 주 목적 중 하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위반 사항을 평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위반 사항을 60일 내에 시정하도록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근로자가 이러한 청구를 소송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파가 소송에서 앞으로는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근데 우선 근본적으로 네. 파가가 뭡니까? 파가가 이제 Private Attorney General's Act라고 해서요. 네. 지난 1년 동안에 만약에 회사가 노동법을 준수하지 못한 위반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되면 그 페널티가 직원의 모든 머리 숫자대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손해배상 받은 거에 75%가 이제 노동청으로 가게 되고요. 25%만 직원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100% 직원에게 간다는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됐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이 파가 클레임에서 원고 측 변호사를 없애겠다는 의도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이 올라가는 그러한 변호사 비용을 제한함으로써, 그리고 변호사의 원고 측 변호사의 수임료를 금지함으로써 어떠한 이 스몰 비즈니스에게 큰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러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60만 명의 서명이 있어야지만이 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2020년 투표에 도달하려면 네네. 60만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투표에 도달하게 됐을 때 개혁의 가능성이 고용주에게는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60만 명의 서명을 받는 거가 녹록할까요? 아니면은 뭐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면 매우 어려울까요? 60만 명의 서명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2017년을 보게 되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용주들과 회사들이 여기에 개혁에 대한 관심을 두고 시간이 되면 60만 명 이상의 서명하는 데 참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고용주에게도 좋고 또 종업원들에게도 좀 좋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변호사가 빠짐으로써 노동청이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과 문제가 좀 더 경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최근에 이제 직원들의 정신 건강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자살 충동을 느껴서 도움이 필요했던 회사 임원이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해고됐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는 어디까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네. 최근에 이러한 직원의 정신 건강을 문제로 하는 소송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팬데믹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방 법원이나 주 법원에 이러한 정신 문제로, 특히 이 케이스는 임원이 자살 충동을 느낀 후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6주 후 그는 직장으로 복귀하려 했으나 복귀는 못하고 해고가 됐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임무를 맡은 연방기관 EEOC는 그의 전 고용주를 고소하고 제기된 소송에서 EEOC는 회사가 우울증 때문에 그를 해고했고 미국 장애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EOC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고용주가 장애인이라는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고용관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장을 보게 되면 이 직원은 2011년에 회사에 입사했고 2018년에는 CFO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살 충동을 2018년에 느꼈고요. 회사의 CEO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을 전달을 합니다. 이틀 후에 자살 충동이 심각해져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게 되고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5일 동안 외래 행동 건강 프로그램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중증의 재발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요. 치료사이자 정신과 의사는 이 직원에게 치료를 위해 잠시 일을 쉬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직원은 회사의 CEO에게 그대로 의사의 의견을 알려주었고요. 소송에 따르면 이에 대한 대답으로 CEO는 3주나 3개월이나 3년이 얼마나 걸리든 건강을 되찾고 돌아와라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임원의 정신과 의사는 올바른 항우울제 처방을 찾기 위해 몇 주를 보냈고요. 그 사이에 임원은 더 심각한 좌절을 겪었고 다시 한번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내가 치료를 위해 그를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요. 소장에 따르면 임원은 새로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퇴원했고 다음 주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회사에서 CEO와 감사관을 만났고요. 회의 중에 임원은 의사로부터 받은 업무 복귀 가능하다는 메모를 CEO와 감사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CEO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굉장히 재밌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어떻게 의사가 한 번만 보고 일할 수 있게 허가해 줄 수 있나? 라고 물었고요. 예.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으면 어떻게 당신이 우리 회사와 내 회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소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단기간 후에 해고됐다고 소장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장에 따르면
임원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성과 문제나 출석 문제가 없었던 좋은 직원이었고요. 회사에 우울증 때문에 출근하지 않았던 6주 동안에도 매주 CEO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회사가 그를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정신장애로 인해 직책의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EOC는 주장을 했고요. 체불임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향후 차별을 위한 금지 명령 구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mental health, 직원의 건강에 대한 정신 건강에 대한 회사의 관심과 정책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울증도 정신 건강 문제의 하나로 장애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고 편의 제공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회사가 직원의 장애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채용 후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게 되면 해고나 불리한 고용 조치는 일단 보류하는 게 장애 차별 소송을 예방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는요, 이 우울증이 회사 일 때문에 연관된 우울증인가요? 아니면은 개인적인 상황에서 오는 우울증인가요? 이것도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회사에 연관된 우울증이면 종업원 상해보험 베네핏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소장에 보게 되면 이 우울증은 개인적인 그냥 우울증이었고 회사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었던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회사와 관련이 없는 우울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회사 업무에 좀 영향이 끼치겠다 싶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근데 해고하는 자체가 장애법을 위반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해고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직책의 필수 기능을 할 수 있다면 편의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일단 어떠한 불리한 해고 조치나 고용 조치는 하지 않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의 의견이나 아니면 직원의 의견에 따라서 편의 제공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도중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에 노동청 단속과 직원들의 민사소송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한 해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단속과 소송이 많았었습니까? 네, 2021년도 팬데믹 이후로 노동법 소송이 계속 늘어갔고 지금 현재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2021년을 보게 되면 집단 소송과 방금 말씀드린 파가 클레임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예전에는 보통 한두 명씩 개인으로 제기되었던 소송들이 이제는 집단으로 소장에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지급 임금과 기록되지 않은 식사 휴식 시간이 여전히 제일 많았고요. 오버타임을 업주는 페이했는데 1.5배가 아닌 정규 급료를 페이하고 0.5배를 프리미엄을 지불 못한 경우 많았습니다. 역시 식사 시간을 제공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미만이 제공되었거나 5시간 내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역시 기록이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희롱 소송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구두로 인한 verbal abuse 케이스가 많았고요. 또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오해 소송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한인 회사들이 또 한인 임원들이 일에 대한 열정과 직원에 대한 기대감 등등이 문화적인 차이로 좀 갈등이 많았고요. 그 갈등이 점점 악화되면서 적대적인 업무 환경이라고 주장하는 소송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한 보복 행위의 retaliation 소송 사유가 또한 인기가 굉장히